자, 이제 21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사유로 사무소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임의적 등록 취소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다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자, 등록 기준 미달. 이건 이제 그 사유 묻는 문제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임의적 등록지가 등록기준 미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전속중개계약을 써야 되잖아요. 이걸 안 쓰고 계약을 했다. 이것은 임의적이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이것이 업무정지고,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리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거 임의적 등록 취소 맞아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 휴업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했다. 자, 이 말은 보험을 안 들고 영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보험 안 들고 영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2번은 순수 업무정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래서 2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2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은 다르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된 정보의 하나의 일을 정보망에 공개된다. 이건 맞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1년 이내 정보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정 취소는 재량입니다. 재량. 지정 취소는 기속이 아니라 재량. 재량이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 처리가 되겠죠. 자,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보망 이용,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운영 규정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지정사항도 있고 승인사항도 있고 보호사항도 있고 인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승인 맞습니다. 개공은 중개된 거래가 완성돼 지체 없이 거래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이 지정 절차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지정 절차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다 문제는 풀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지정 절차 흐름은 이제 우리가 절차 그러면 이제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정보망에서 지정 요건을 고비를 해야 돼요. 지정 요건을 고비를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청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구비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됐어요. 구비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자,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국장의 승인. 변경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정 절차인데, 그래서 이제 방금 이게 승인도 나왔잖아요. 국장 승인.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을 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정 받은 날로부터 국장은 승인을 받았는데 3개월 이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운영은 이날로 승인시가 아닙니다. 승인시가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하고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고,
자, 이거 흐름. 자, 빨리 머릿속에 잡아보세요. 잡아봤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 지문에서 뜬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거 하나 더 봐드릴게요.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거든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자가 개공이거든요. 이용하는 자가 개공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정보를 올려보낼 때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자가 거래가 끝나잖아요. 거래가 끝나면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하잖아요.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거짓으로 공개했다 할지 통보하라는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거래정보 사업자도 의무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의무가 있는데, 자,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공으로부터 올려받고 개공에게 내려보내야 돼요. 자, 방금 문장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걸 공개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자, 그리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요. 이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면적이 100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이걸 수정해서 내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개공에 따라 차별을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지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회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재량입니다. 재량.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하죠. 1천만 원 벌금 들어간다. 자,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가 끝났다는 걸 통보해야 돼.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업무정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무슨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바로 제재가 머릿속에서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제 어떤 제재가 들어간가 이런 게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제재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이게 딱 저 지문이 떴을 때, 업무정지구나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2번은 3번이 지정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재량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번을 보시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건 X. OX 문제죠. 자, 옳은 걸 골라라. OX 문제가 옳은 걸 골라라. 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이게 하나씩 분석할게요. 어차피 이제 그 지문은 뒤가 있는데, 여기서 해결하면 돼요. 갑이 등록증을 대여, 이게 키포인트네요. 등록증 대여가 키포인트. 2개월 후 폐업을 했고, 2년간 폐업 경과인 경과하고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를 했어요. 그럼 이 대여 행위, 등록증 대여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해서 승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승계도 하느냐 그 문제가 되지만, 이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예요. 이게 업무정지가 안 되죠. 필요적이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가 될 수 있지만, 필요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승계를 했더라도 이건 등록 취소 문제지,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X. 어차피 OX 문제니까 X. 자,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이죠. 고용 관계를 해소했다. 업무정지 할 수 없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니은이 이거잖아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의 고용인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할지, 뭐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결격 사유가 생기면 2개월 이내 해소를 시켜야 돼요. 2개월 이내 해소를 시키면 업무정지가 안 되죠. 근데
안 하면 2개월 내 해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정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45일 만에 해소를 시켰잖아요. 45일이면 1개월 반이잖아요. 1개월 반. 해소를 시키면 여기 업무정지가 내려지겠어요? 안 내려지지. 안 내려지지. 그러니까 여기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X죠, X. 기억도 X, 니은도 X. 자, 그런데 이제 이걸 45일 만에 해소했으니까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안 떨어져요.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아,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X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디귿, 갑이 업무정지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을 했고, 4년이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개설 등록하고 이 거짓 보고를 행위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제 업무정지는 폐업하고 재등록했을 때 1년간만 승계가 되거든요. 이 폐업하고 재등록 1년간만 승계가 됐는데, 폐업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그러니까 당연히 승계가 안 되죠.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다 틀렸으니까 이제 그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XXX가 정답 5번이요. 5번. XXX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XXX가 정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이 포상금 있잖아요. 이 포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포상금이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포상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건 공인중개사법 포상 문제. 이거 포상금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포상금 간단하게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맞겠어요? 자, 이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신고 고발 대상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이 나오고 거짓, 여기 이 지문 있잖아요. 거짓 그 밖에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한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이 나오고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는 자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무거등자. 그리고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했다. 이것도 포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교란 행위 있잖아요. 이분들 신고 고발에도 나오고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 예의자 공동정을 제한하는 행위 이것도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고 그리고 금지행위 33조 2항 있잖아요.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그 전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데 전부가 틀렸죠. 왜 전부가 틀렸냐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되죠. 일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 그래서 2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포상은 건당 50만 원이요. 이건 뭐 지금까지 내가 포상 금액 가르쳐주고 잊어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건 누가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 포상 건당 50만 원 줘요. 한 건 신고하면 50만 원, 두 건 하면 100만 원. 자, 그렇죠? 잊어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 1개월 이내 맞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맞고요. 자, 하나의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을 갖춘 두 건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두 건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의 포상금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A는 오늘 신고하고 B는 다음 날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나간다. 그래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이 나간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넘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보세요. 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사유 암기 사항들이거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이거 이제 암기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아요. 자, 그럼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이 게시 의무 위반한 자도 100만 원의 과태료 맞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했다. 우리가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공이 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 500만 원 과태료짜리고, 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둘 중 하나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5개 광고물 관리부터 5개 광고물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것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100만 원짜리인데 3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것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옳지 100만 원짜리가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6번으로 넘어갑니다. 26번은 이제 자격 취소잖아요. 자격 취소 관련 사항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도의사가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다시.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려버렸네요. 1번이 정답 처리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 청문을 실시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취소만 청문 대상이 된다. 다시 자격 취소, 이제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할 때 5일 이내 국장의 보고가 다른 시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격 취소가 되잖아요.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의 보고, 그리고 다른 시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좀 보세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한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자격 취소 당하잖아요. 그러면 7일 이내 처분청, 즉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 해야 되고, 교부한 시도의사, 이제 사무소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에게 반납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7번을 보시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등록관청은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어요. 자,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예방교육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면은, 예방교육 실시권자 있잖아요. 이건 셋 다 돼요.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셋 다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방교육 대상자 있잖아요. 예방교육 대상자는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이 등 속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조원도 예방교육 대상이 되고 개공도 되고 소공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요. 실시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등록관청이 물었잖아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예방교육 실시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그랬잖아요. 셋 다 되니까. 셋 다 되니까. 그리고 대상자는 개공 등 맞죠. 그리고 실시할 수 있다. 근데 없다가 틀려버렸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옳은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자, 2번. 개업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간판 철거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간판 철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종전 간판 지체 없이 철거, 폐업 신고할 때 간판 철거, 등록 취소 처분을 할 때 간판 철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네.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해라. 이제 옳은 말인 거예요. 2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3번에 보면은 개공으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1년 이내 이게 키포인트죠. 1년 이내에 다시 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감이 살아있어요. 1년 지나면 받지.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틀렸어요. 안 받아도 돼요. 1년 이내는.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의무도 과징금 처분받아 2년 이내 이해. 2년 이내. 자, 우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 있잖아요. 2년의 이해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냥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이 제재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그냥 과징금 이거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2년에 이해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이건 자격 취소 그러니까 틀렸죠. 자격 취소는 아니에요. 자격 취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명시하여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표시 광고할 때 이걸 명시해야 돼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뭐 등록번호도 있죠. 성명 이거 명시해서 하는데 보조는 못 해요. 보조는 못 합니다. 개공이 하는 거지. 표시 광고할 때 개공이 저걸 하는 것이지 중개 보조는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에가 명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다가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사무소 간판 철거는 이전 신고할 때 이게 2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요.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토지, 건물만 신고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 지문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하는 거고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호수구청장을
우리가 신고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 하는 것이지 등록관청이 한 건 아니에요. 자,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호수 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호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공 후 위임을 받은 소공은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맞아요.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2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공 후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까?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자, 거래계약서는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을 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어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 그러면 표준 서식을 써야 된다. 이게 틀렸죠. 해야 한다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다른 서식 써도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됐네요. 자, 2번. 거래 계약서 거래는 거짓 기재했잖아요. 그러면 등록과정 등록 취소했어요. 맞아요. 자, 이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를 쓰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3번. 개공은 하나의 거래 계약에 서로 다른 2개 이상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약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개공이 거래 계약서 사본을 보좌하는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5년이 아니죠. 보존 기간은 5년이 개공이 거래계약서 보존하는 기간은 5년이다. 맞는 말이죠. 5년.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당해 중에 소공인의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소공이 있으면 같이 서명 및 그리고 한다. 및하고 한다.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은 1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3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틀린 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맞겠습니까? 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2주일에 한 번 업무 처리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는 3개월로 한다. 이 질문 맞겠어요? 3개월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전속 취할 때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속은 3년입니다. 3년. 전속은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 보존기한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확인 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만 5년이요. 그래서 여기서 5년이 틀려버린 거예요.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개공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맞겠어요?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정하지 않는,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계약서 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 정한 사항은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서식에 나와 있는 건데, 전속 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경영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지, 정한 사항은 약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맞는데,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에서 계산은 주로 중개 보수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문제인데, 갑은 개공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갖춘 전용 입식법, 수세관리 목적 다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계산 문제는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피스텔은 이걸 잡고 문제에 접근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 뭐냐?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자, 전용 입식 부엌하고 수세식 화장실하고 목욕 시설을 다 갖췄을 때 이걸 갖춘 것을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0.5 이 요율은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제시가 되지 않아요.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 요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건 일반 주택 외의 중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요건을 갖췄냐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죠. 일단은 전용 면적 70이니까 85 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 원리심은 임대차 핵심이고 병응이 갑으로부터 발생된 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상하수도에서 갖췄고 입식부엌 갖췄고 수세식 화장실 갖췄고 목욕실 갖췄고 면적 충족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고 임대차니까 0.4. 0.4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접근하면 돼요. 그럼 임대차니까 일단 환산을 해봐야 되죠. 자, 보증금. 임대차 계산은 이렇게 하잖아요. 임대차 계산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일단은 100을 곱해요. 100을 곱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보증금이 얼마가 제시됐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플러스 25만 원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2천에다 이거 2,500 나오잖아요. 그럼 4,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500만 원이면 5천만 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플러스 25만 원 곱하기 70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봐요. 5, 7이 35, 3이 올라가고 2, 7이 14. 그죠? 17이네. 그래서 1,750만 원 나와. 그러면 합하면 2천만 원 합하면 3,7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 임대차잖아요. 요건을 갖추는 임대차. 그러니까 0.4입니다. 0.4%를 하면은 4, 5, 20 해갖고 4, 7, 28, 3, 4, 12에서 이게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총이 15만 원이요. 15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춘 이 이론을 알고 있고 이렇게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32번은 무슨 문제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틀린 걸 골라라. 차임 증액 청구에 관한 임대차 종료 등 재개에 관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차임이 적당하지 않으면 장래에 대해서 증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은 20분의 1, 즉 5%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는 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거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번호를 적용 중이고,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임대차 계약 증시하는 표시 방법으로 부여한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형식으로 부여되냐? 자, 확정일자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부여일, 어느 기관에서 받았느냐? 이런 것을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 및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 이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일부 지번만으로 등기했잖아요. 대항력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럼 다세대는 뭐까지 해야지 대항력을 취득할까요? 자, 볼게요. 빨리 잠깐 봐주세요. 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번도 표시를 해야 되고 동호수까지 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번만 표시해도 대항력이 인정돼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동호수, 다가구는 지번만 표시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물론 몰라도 관계가 없지만 알고 있는 게 더 좋겠죠. 자,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세대잖아요. 다세대. 다세대니까 동호수 표시 없이 그러면 취득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방공사 키포인트,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 이제 주임법에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보고가 안 되는데 세 가지가 되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처럼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이 세 가지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5번이 틀려가지고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게 정답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봐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골라라.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질문 맞겠습니까? 예, 맞죠. 자, 임차인이 차임연식 상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임법에서 상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맞고요. 자, 3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 권리금 표준 계약서잖아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하고 이 권리금 감정평가. 그래서 권리금 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매치를 하세요. 권리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고시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 권리금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권장한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국장이 맞는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잖아요. 이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하는 관청은 법무부 장관이고 이 권리금, 즉 표준 권리금 계약서랄지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이 권리금 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 권리금 쪽인 게 국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서 경매가 실시된 그 임차가 매각되면 소멸한다 그랬는데 원래 임차권은 경매 들어가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 임차권은 경매 들어가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것은 경매 들어가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게 키포인트. 소멸한다가 틀렸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5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34번 문제도 지금 틀린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임대차선 틀린 걸 골라라. 이게 나와있는데, 원래 농지법에 보면은, 원래 임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자, 선거에 따른 공직침,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종사가 아닌 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원래 임대는 못하게 돼 있는데, 뭐, 징집이랄지, 선거에 따른 공직침이랄지, 이런 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다가 도지사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 업무 봐야 되니까 이때는 임대해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은 맞는 표현이네요. 자,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게 임대차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 원칙입니다. 3년 이상이 원칙. 그래서 5년이 틀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겨봐야죠. 농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차료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임차료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 자치구청에 조정 신청할 수.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랄지 임차료랄지 이런 것이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가 안 돼. 그럼 계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 조정을 신청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조정안을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그걸 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성립된 거로 보는 거예요. 즉, 계약이 성립된 걸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임대차는 조정 제도가 있어요. 맞는 표현이요. 그 다음에, 자, 5번. 임대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번이 뭐 기간이 틀려가지고 정답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5번 문제 보면은 이제 토지,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서 문제거든요. 확인 설명서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지역 공장지대잖아요. 그래서 이건 토지 매매를 말합니다. 토지 매매. 확인 설명서의 개공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는 큰 제목이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1번이 기본 확인사항, 2번이 세부 확인사항.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 이걸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 확인사항이 8가지고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부 확인사항을 외우는 것이 편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보면은 기본 확인사항이 8가지. 자, 세부 확인사항 4가지. 그리고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세부 확인사항을 공부를 하면 돼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을 공부하면 되는데, 이 세부 확인사항이 뭐냐? 벽면, 바닥면, 도배. 그래서 벽. 자, 수도, 전기,
가스, 서방, 수. 자,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공식 원리.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큰 제목도 같이 공부하라 그랬죠. 그 문제처럼.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큰 제목이고, 일조소음 환경, 이게 환경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 말을 써요. 자, 이것이 벽면 도배 상태고, 이게 세부거든요. 벽수 열매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게 큰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세부고, 뭐 보수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입지 조건 다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지 조건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세부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이거 세부. 이거 이제 미공식 권리거든요. 여기요. 미공식 권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답이고, 예정 금액도 기본 확인사항, 조세도 기본 확인사항, 비선호시설도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부 확인사항 저걸 외우라 그랬어요. 벽수, 일미. 그래서 이제 큰 제목도 같이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자, 확인 설명서 큰 제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36번도 마찬가지 확인 설명서 서식이 두 문제나 나와 버렸잖아요. 자, 이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틀린 걸 골라라. 자, 비주거용도 뭐 주거용하고 차이점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비주거용 뭐냐?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적는다. 맞고요. 뭐 물건 표시가 뭐예요? 뭐 소재지, 면적 이런 걸 말하죠.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이건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기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가 정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적게 됐어요. 자, 맞습니다. 자, 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 보수 확인 설명서 계산할 때 거래 예정 금액, 이게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것은 부가가치에 포함이 틀렸어요. 부가가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소공도 같이 해야 돼요. 서명 날인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기일 입찰입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으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강에게 제공해야 돼.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보증 입찰 보증금이 있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게 틀렸고요.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 이 경매는 대금 지급 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기일이 아닙니다. 기일이 틀렸고. 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우선 변제 청구인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배당 요구 기일이 있잖아요. 이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따로 있거든요.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부동산의 유치권자, 유치권 담보대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잖아요. 하나 예의가 있습니다만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라는 소리거든요. 원래 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가장 선순위는 인수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가장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돈 돌려달라고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이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5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제 대항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으로 넘어가서,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 규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끝부분에 이제 배우는데, 자, 개공이 뭐 경매 권리 분석도 하고, 낙찰받았고 매수해주고 수수료 받고 하거든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 규칙이 적용돼요. 틀린 걸 골라라. 개공이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도 원래 등록 취소일부터 3년간 매수신청 대리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개사법처럼. 근데 이 매수신청 대리는 폐업 때문에 취소된 경우가 있거든요. 중개업을 폐업했을 때. 원래 이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들이 하기 때문에 중개업이 폐업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등록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취소되면 3년간 못하게 되는데, 이 중개업 폐업 때문에, 이거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폐업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원래 3년간 못 하는데 폐업 때문에 취소된 건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등록하면은 매수신청 대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자,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로 매수신청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금지행위죠. 매수신청 대리. 당연한 소리예요. 자, 3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해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매수신청 대리할 때 따로 인장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써요. 왜 그러냐면 개공들이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인장은 거기서 등록하지 않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을 매수신청 대리할 때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죠. 자, 4번. 서공은 매수신청 대리. 이거 뭐 돼요? 이 매수신청 대리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속공인 중에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을 등록한 개공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처장이 인정했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휘장 표시 못해요. 인정했을 때는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려갖고 정답 처리됐고요. 39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애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영토에서 애국인이 상속, 경매,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상속, 경매,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애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옳은 걸 골라냈어요. 그 다음 2번. 애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여기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31회 때도 저게 출제가 됐는데 31회. 저것 때문에 틀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했더라도 여기서 하면은 여기 부동산 취득 신고 여기서 애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한다 틀렸고요.
3번 애국인이 대한민국 어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는 안 들어가요. 매매는 안 들어가고 교환이랄지 증여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은 특히 증여랄지 교환 계약을 의미한다. 이건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4번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애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애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가지만 충족돼도 애국인으로 봐요. 자, 그래서 애국인 개념이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도 애국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국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애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 있잖아요. 이것도 애국인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넘어갈 건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전매의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해 보세요. 이 분양권, 부동산 공급계약 최초 분양받을 때, 그리고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할 때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질문 중요해요. 그 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관련해서는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맞죠?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이렇게 되는데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에요.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렇게 맞지. 집합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이게 틀렸어요.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이게 뭐예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걸 말해요. 비규제 지역에서 실제 거래가 6억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6억 이상 초과, 비규제 6억 이상 초과는 그래서 자금 조달 이거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않는다. 이게 틀려버렸고요. 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총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랬는데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를 했잖아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총 합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이게 틀려버렸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잖아요. 자, 거짓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에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